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제어판 개인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버튼 눌러서 제어판에 가면, 이 제어판에 가면은 지금은 컴퓨터 설정 변경 보기 기준이 범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작은 아이콘으로 보시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시작 버튼 눌러서 제어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기 범주를 큰 아이콘으로 보시던 작은 아이콘으로 보시던 아이콘별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개인 설정이니까 개인 설정을 클릭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요 화면 나온 거네. 그렇죠? 그럼 개인 설정 안에는 뭐가 있나 보세요. 책에 테마, 중앙에 이제 큰 화면이 테마예요. 그 밑에는 바탕화면 배경, 그 다음에 창색, 소리, 화면 보기,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 마우스 포인터 변경, 계정사진 변경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테마는 뭐냐? 테마. 화면 하단에 보시면 바탕화면 배경이 있고요. 창색이 있고 소리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뭐 테마 환경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먼저 테마를 한번 바꿔볼게요. 조형물이라는 게 있어요. 조형물. 제가 조형물로 이제 바꿔봤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형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캐릭터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캐릭터라는 거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예, 캐릭터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요. 화면 밑에 보시면은 바탕화면 배경 해가지고 캐릭터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그림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림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런 캐릭터예요. 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캐릭터는 낯설어요. 아무리 캐릭터이지만 예. 그다음에 되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경치. 경치가 아주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화면 밑에 바탕화면 안에는 또 여러가지 이런 경치들이 있겠죠. 네, 이렇게 이런데 놀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컴퓨터 화면상으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그냥 밋밋한 거 윈도우 7 이런 게 가장 밋밋하고 보기 좋아요. 저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바탕화면 배경에 가면 윈도우 7에 가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나는 이제 찾아보기, 그림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진이란 폴더 안에 갔더니 뭐 사진 샘플들이 있더라 이거죠. 사진 샘플들이 있어서 나는 이런 코알라 그림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코알라 그림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 댁에 있는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가족 사진이라든지 예. 그런 거를 이용해서 화면을 바꾸시면 돼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 하는 거죠. 이제 테마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색은 뭐냐면, 창색은 지금 보시면 요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대화 상자를 하나 열어놨는데 이때 이렇게 색깔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테두리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일 겁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예, 흰색이 변한지 안 변한지는 어떻게 아시냐면요, 지금 이제 배경에 이렇게 윈도우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다 제가 이제 파란색을 띄워놓으면 파란색이 돼 있고, 흰색을 띄우니까 거의 투명 상태가처럼 흰색이 보이죠? 예, 이렇게 되고, 뭐 투명하게 표시 안 하면 그냥 흰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투명하게 하면은 바깥 그림이 좀 보이게끔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투명하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좋으면 이게 착착 이루어지는데 그래픽 성능이 약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테마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켜질 때 소리가 안 들리나요? 여기 볼륨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또 내려놨네요. 볼륨을. 뭐 삐빙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가지 이런 소리가, 시스템 알림 뭐 이런 소리, 삐빙 뭐 삥, 옛날 같으면 짠짜라잔 뭐 이런 거, XP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소리를 보여주는 건데 굳이 이런 건 안 바꾸고
그대로 두고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볼륨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소리가 이제 내려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소리가 커지고. 그럼 이제 스피커 상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상에 있는 볼륨은 최대로 올려주고, 기기 스피커 자체에서 볼륨을 조절해주면 돼. 근데 이제 이어폰을 꽂으면 이어폰에는 볼륨 조절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 볼륨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고. 화면 보기는 뭐죠? 화면을 보호해준다는 개념인데, 화면을 왜 보호해주느냐 하는 거죠. 화면을 보호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1분 동안 마우스나 키보드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상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뭐가 나타나죠. 그렇죠. 예, 종류별로 있어요. 뭐 리본도 있고요. 리본. 근데 이러한 화면 보기가 왜 필요하냐 하는 건데, LCD 모니터나 LED 모니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브라운관 모니터만 필요해요. 브라운관은 뒷면이 좀 뚜블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브라운관에는 뭐가 있냐면은 뒤에 전자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전자총이 순간적으로 22,000V로 전압이 올라가서 빛을 쏘게 됩니다. 앞면 유리에다가. 그럼 앞면의 유리에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요 장면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자리에 파란색을 또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은 어때요? 텔레비전은 영상이 계속 움직이죠. 그런데 컴퓨터는 영상이 계속 움직이질 않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형태가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괜찮지만, 그러나 이쪽 면은 어때요? 지금 컴퓨터란 아이콘이나 휴지통 아이콘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화면을 똑같은 불빛으로 쏘기 때문에 화면이 탄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뭐 1분이든 2분이든 사용하지 않으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해라 이거죠. 그럼 계속 화면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고장나지 않겠다 이거죠.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외출을 하시거나 먼 시간 외출할 때는 컴퓨터 끄고 가셔야 되겠고, 아래층에 있는 슈퍼에 가서 뭐 예를 들어 찬거리 잠깐 뭐를 사오신다 그러면 모니터만 끄고 가세요. 모니터만. 뭐 전화를 받으신다든지 화장실 다녀오신다든지 차 한잔을 하시기 위해서 커피포트 물을 올린다든지 하려면 나갔다 왔다 하는데 2, 3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모니터만 끄고 나갔다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다시 모니터 켜시고 작업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화면 보기 한다고 해서 의미는 없는 거고, 대신에 모니터를 끄면 전력은 절약되죠. 지금은 화면 보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강의실 모니터들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이라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바탕화면에 제어판하고 네트워크가 빠져 있었나 봐요. 여기 근데 제가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적용을 누르면 네트워크도 제어판도 들어갔네요. 그런데 나는 이 컴퓨터 아이콘을 바꾸고 싶어. 이런 거로 바꾸고 싶어. 그럼 아이콘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기본값 복원하면 되돌아오겠죠. 근데 어른들은 이런 거 갖고 장난을 안 하는데 애기들은 가르쳐 놓으면 다 바꿔놔요.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는 뭡니까? 지금 요 마우스 이렇게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화살표 모양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유명한 애니메이션들에 나온 주인공들, 그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인터넷상에 공개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일반 선택 화살표가 예를 들어서 뭐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바뀐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콘 모양이 바뀌면요 되게 어색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계정 사진은 뭡니까? 요거죠. 요거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아이콘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계정인데, 이 계정을 당연히 저희 집 컴퓨터는 제 얼굴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제 얼굴이 나와야 제 거니까.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축구공으로 바꿔놨다. 이게 축구공으로 바꿔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버튼 누르면 축구공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사진으로 바꿔놓으시면 괜찮겠지.
그런 바꾸는 기능이 있더라 하는 거죠. 여기 뭐 예쁜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그런 거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제어판에 있는 뭐다? 개인 설정에 관련된 것이다. 자, 문제 볼까요? 제어판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옳지 않은 거 되는데 가젯은 아니죠? 가젯은 가젯 설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개인 설정에 관한 설명에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바탕화면의 배경을 사용자 임의로 바꿀 수 있게 지원한다. 맞죠? 아까 바꿔봤죠? 그 다음에 화면 보기는 뭐죠? 모니터를 보호할지 안 할지 그 내용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요. 창색은 뭐죠? 창색은 색상과 구성 요소의 색상, 아이콘의 크기, 글꼴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아까는 우리가 색깔만 바꿔봤지만 네 번째 바탕화면 배경에서 바탕화면 배경은 바탕화면에 있는 배경만 바꾸는 거죠.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변경할 때 쓰는 기능을 네 번째 설명해 놨는데 내용은 바탕화면 배경이라고 했고 그 안에 있는 설명은 안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틀린 말을 얘기하고 있네요. 틀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가 틀린 거네요. 자, 디스플레이 볼게요. 디스플레이도 제어판에 가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아이콘이 나와 있네요. 그럼 디스플레이 아이콘에는 뭐가 있나 보세요. 이거죠.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이콘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크기는 바꿀 수가 있고 인터넷을 실행했다든지 뭐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아이콘 글자들이 좀 커면 좋겠다 이거지. 저시력자를 위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해상도를 바꾸면 돼요. 해상도를 바꿔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작은 수치로 바꿔놓으면 글자가 상대로 커져요. 해상도를 높이면 글자가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무작정 해상도를 낮추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이콘들이 크게만 보여요. 그러나 그래픽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픽 처리할 때는 세밀하게 못 보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게를 바꿔놓으면은 크게는 보이지만 해상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갖고도 불편하면 어떻게 해라? 돋보기 기능을 이용해라. 돋보기. 돋보기들이 있거든요. 200%로 볼 건지 100%로 볼 건지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얘를 줄이면 되고요.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더 커졌잖아요. 이런 기능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 하는 거죠. 저시력자를 위한 기능들이죠. 자, 그 다음에 해상도 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해상도 조정. 해상도라는 말은 뭐예요? 가로 세로 해상도 조정하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가로가 이제 1024, 저는 1024로 보여드리는 거고 1280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1280으로 안 가고 1024로 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해상도를 제가 높여놓으면 아이콘이나 모든 글자가 작게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낮춰놓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니터들 중에는 보통 1920이라고 하죠.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SD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 수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 HD 수준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쿼드 HD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수준은 뺄게요. SD는 뭐냐면 720이에요. 해상도가. 그 다음에 이건 1080이고요. 이건 1920이고 이건 4096 정도.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4K라 그래요. 4K. 우리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디지털 TV 있잖아요. 40인치 이상 되는 거. 그런 거는 풀 HD 1920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1920인데 우리나라는 드라마나 모든 쇼프로를 HD 방송으로만 보여주죠. HD 방송으로 보여주고 풀 HD 영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풀 HD 영상을 여러분이 TV로 보시려면은 풀 HD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장치가 있어야 돼요. DVD는 안 돼요. 이게 DVD야, 이게.
이게 DVD라고. 그러니까 DVD는 해상도가 720이니까 안 되고 풀 HD 영상을 보시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블루레이라고 하는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 블루레이 디스크 장치를 이용해서 DVD처럼 생긴 거예요. CD나 블루레이 디스크에다가 영상 매체를 집어넣고 재생을 하면은 아주 선명하죠. 근데 그 풀 HD보다 가로가 2배 늘어났어요. 2배. 4096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HD 방송보다 가로 세로가 4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쿼드 HD 4K 이거를 다른 말로는 울트라 HD라고도 얘기를 해요. 울트라 HD, UHD, 울트라 HD라고 하고, 이거는 뭐 삼성에서는 울트라 HD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LG는 쿼드 HD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4K, 뭐 3900 얼마 또는 4096 이렇게 표현하는 게 4K인데 굉장히 선명하죠. 굉장히 선명한데, 이번에 그 애플에서 5K짜리를 만들어냈다, 뭐 제가 인터넷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더 선명하죠, 5K 같으면. K가 1024니까 5000이 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17인치잖아요, 현재 우리 강의실이. 그럼 17인치는 128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9인치라든지 25인치라든지 큰 거를 쓰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모니터로는 제가 보니까는 2560짜리도 있어요. 모니터 2560짜리 해상도를 갖고 있는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모니터를 쓰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1024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이 1280이잖아요. 그럼 1280의 2배잖아요. 2560이면. 그러면은 모니터 하나를 가지고 왼쪽에 반을 잘라가지고 왼쪽에 뭐 다음, 오른쪽에는 네이버 이렇게 2개를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려고 만든 게 뭐예요? 이 창을 왼쪽 벽에다 붙이면 왼쪽의 절반, 또 오른쪽에다 붙이면 오른쪽 절반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술들이 늘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TV 광고를 보실 때 뭐 4K 그러면 4K가 뭘까? 뭐 이런 거 여기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용산전자상가 나가서 뭐 모니터를 보신다든지 구매를 하신다든지 할 때 모니터에 해상도가 있단 말이에요. 해상도. 근데 이제 풀 HD라고 써놨는데 1920이 아니라 1360이 나오는 것도 뭐 풀 HD라고 이렇게 속여서 광고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29인치 TV인데 29인치 TV 겸 모니터인데, 그런데 해상도가 1360밖에 안 나와요. 그런 모니터는 TV는 모니터 역할을 하는데 불편해요. 29인치라면 당연히 1920은 나와야 돼요. 근데 1360만 나왔다. 그러면 싸요. 그러니까 TV로서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TV로서는. 왜? TV는 1080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니터는 1920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 겸용 모니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1920이 나오는 걸 꼭 보고 쓰셔야 된다 이거예요. 1920이. 예. 그 다음에 2560까지 나오는 모니터들은 일반 컴퓨터에서 연결을 하면 안 나와요. 일반 PC에서는 안 되고 꼭 그래픽 카드가,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돼 있어야만이 2560 모니터가 떠요. 그리고 이런 4K를 쓰는 TV, 이거를 모니터로 쓸 때도 우리 컴퓨터에서 직접 모니터로 연결하면 얘밖에 안 나와요. 그럼 4K를 쓰려면 어떻게 된다?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별도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좀 복잡하죠, 사실은. 네.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색 보정이라는 게 아까 여기 나왔는데, 색 보정. 색 보정은 뭐냐면 색깔을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렇게. 제가 지금 모니터를 2개를 놓고 보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그런데 모니터 2개가요. 앞에 왼쪽에 있는 모니터는 약간 진하게 나오고 오른쪽의 모니터는 약간 여리게 나와요.
그럼 밝고 어두운 거는 모니터에서 조절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이 마킹 펜이 빨간색인데 얘를 디카로 착각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킹 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포토샵으로. 근데 얘가 정확히 이 색깔 빨강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짙은 색으로 나와도 안 되고 옅은 색으로 나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모니터에서 색 보정이라는 걸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색 보정을 내 눈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내 눈이 정확한 눈이 아니거든. 빨강이 빨강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요. 못 믿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혹시 여기서 그래픽 작업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포토샵으로 뭐 인쇄 작업을 하거나 뭐 이런 아니시면 괜찮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캘리브레이터라고 하는 기구를 써야 돼요. 캘리브레이터. 그럼 모니터에다가 붙여놓고 모니터의 색깔을 맞춰야 돼요. 그럼 빨강이면 정확히 빨강으로 나오게 되게끔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모니터를 구매하셨을 때 이 모니터를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니터 제품하고 전기줄하고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하고 프로그램을 줘요. 프로그램 CD를 주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CD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모니터에 색 보정 값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포토샵에서 이 모니터의 색 보정 값은 이겁니다 라고 불러오면 이 모니터에서는 정확한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용설명서도 없어, CD도 없어졌어,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냥 모니터만 쓰는 거죠. 모니터만. 그냥 인터넷상에서 글자 보는 건 전혀 지장이 없는데 정확한 색깔을 맞추시려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설정 변경이라고 나오는데요. 아까도 여기 잠깐 보신 건데 해상도 조정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이라고 나오는데 자 보시면 저는 모니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1번 모니터 오른쪽에 있고요. 2번 모니터 왼쪽에 있는데 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얘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 놓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니터가 위아래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위아래. 지금은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화면을 오른쪽으로 쓱 끌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화면이 사라지지만 저는 제 오른쪽 모니터에 뜬단 말이에요. 여기 오른쪽 모니터로 이 화면이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우리 윈도우는 최대 10개의 모니터를 연결해 쓸 수가 있어요. 10개. 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클리어 타입이라는 말이 나오네.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클리어 타입을 사용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요 글자체가 달라 보일 겁니다. 여러분 해보실. 이왕이면 내가 글자를 깨끗하게 봐야 되고 선명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클리어 타입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 글자에서 클리어 타입을 사용하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런 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도 잘 쓸 수가 있고 근데 알면 들어가서 다음 들어가면은요 좀 더 선명한 색깔을 좀 더 선명하게 글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텍스트 크기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거를 뭐 200%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크게 작게 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하면 DPI는 뭐냐면 1인치에 도트 몇 개의 점으로 구성할 거냐 하는 거예요. 도트 퍼 인치라 그래서 적어드리면 DPI는 도트 퍼 인치라 그래서 1인치니까 약 2.54cm 정도 되죠. 1인치에 몇 개의 점을 찍을 수 있게끔 할 거냐 이게. 예를 들어서 100dpi하고 500dpi하고 다르잖아요. 100dpi는 뭐예요? 그 1인치에 100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는 거고 500dpi는 1인치에 500개 점을 찍는 거니까 DPI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그래픽 기능이 좋다라는 거죠.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우스도 그래요. 마우스도 이 게임용 마우스라든지 그래픽 전용 마우스들은요 DPI가
4096, 뭐 8092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할 때 쓰는 거는요, 뭐 300 dpi, 600 dpi 이렇게밖에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의실을 사용하는 거는 일반 교육용 마우스예요. 그래픽용 마우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댁에서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하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마우스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우스를 조금 움직였다, 이게 조금. 근데 우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착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마우스도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요. 이런 거를 비싼 거하고 싼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비싸고 싼 게 아니라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이제 전용 마우스들은요, 마우스 자체에서 DPI를 바꿔요. 버튼을 띡띡띡 누르면 마우스에 버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거는요, 제가 쓰는 거는 현재 7개짜리 버튼이거든요. 마우스가 7개 버튼이 있어요. 우리는 왼쪽, 오른쪽, 가운데가 있죠. 휠도 저는 2개예요. 이 가운데 휠 있잖아요, 굴르는 거. 이 휠이 2개인데 왼쪽에 있는 휠을 굴리면 위아래로 움직이고, 오른쪽에 있는 휠을 굴리면 좌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엄지 위에 버튼 말고 왼쪽에도 버튼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버튼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버튼들의 기능이 있고요. 또 게임하는 사람들은 마우스 갖고 게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도 또 기능을 또 집어넣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거를 또 설정해주는 기능들이 마우스에 또 있더라. 없는 사람들은 컴퓨터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밀한 그래픽 작업할 때는요, 이렇게 마우스가 휙휙 지나가면 안 돼요. 많이 지나가도 마우스 손을 많이 움직여도 여기서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게 DPI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복수 모니터가 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복수 모니터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모니터가 잠깐 보여드리면, 사실은 복수 모니터를 하시려면은요, 컴퓨터가,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모니터가 2개가 연결이 돼요. 2개까지는 직접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개를 꽂은 것 뿐이고요. 그런데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런 거 있어요. 이건 지금 모니터가 3개가 보이는데, 모니터 3대 보이죠? 예, 그러면 여기 앞에 놓여있는 장치가 5개가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 안에 이런 장치를 꽂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4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여기 이렇게 모니터가,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모니터가 1, 2, 3번이 연결이 돼서, 예, 1번이 주 모니터, 2번은 보조 모니터, 3번은 또 보조 모니터, 아니면 2번을 주 모니터로 쓰겠다. 그러면 이제 2번에서 인터넷 실행해서 걔를 3번으로 드래그 해놓으면 3번 모니터에 뜨고, 엑셀을 실행해서 엑셀을 1번 모니터로 드래그 해놓으면 1번에 왼쪽에 엑셀이 뜨고, 가운데는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그래서 보면서 작업하기가 수월한 거죠. 그럼 이런 이제 장치들을 연결해서 이제 본체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파란색은 아날로그 모니터라고 하고, 흰색은 디지털 모니터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이게 2개가 연결이 되게끔 붙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럼 이런 그래픽 카드를 비싼 거는 한 600만원, 700만원씩 하는데 6개도 연결이 가능한 게 있고요. 이제 그런 거를 2대를 꽂으면 최대 12개를 붙일 수가 있지만, 윈도우는 10대까지만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10대씩 연결할 필요는 없어도 2개씩 필요해요. 2개씩도 필요하고요. 또 3개씩도 필요하고요. 그럼 3개가 되면 모니터가 3개인데, 어떨 때 쓰느냐, 게임을 하면은요, 모니터가 3개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게임하는 환경이, 배경 그림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그만 모니터 하나만 갖고 게임을 했을 때는 왼쪽에 무슨 장면이 있는지 오른쪽에 무슨 장면이 모르는데, 화면이 넓으니까 어떻게 돼요? 좌우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재밌다라는 거죠. 아니면 모니터가 아예 크던지, 29인치, 30인치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많이 보이겠죠? 게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PC방을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집에 있는 모니터는 19인치인데 PC방 가면 30인치한테 하거든. 그리고 키보드도 좋고 마우스도 잘 움직이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한다? 화면에 있는 디스플레이 과정에서 한다라는 거죠. 자, 복수 모니터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복수 모니터 지금 세 번째 보시면은 개별 그래픽 어댑터를 지원을 해야 돼요. 단일 어댑터는 뭐예요? 한 대만 연결하는 거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두 개씩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강의실 컴퓨터는. 근데 모니터가 하나만 꽂혀 있는 것 뿐이지. 그런데 저는 지금 두 대를 연결한 거고요. 두 대를 연결한 거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지금 보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장치관리자 가봅니다. 장치관리자는 시작 버튼 눌러서 제어판에 가서 시스템을 클릭하면 되겠죠. 여기 시스템을 클릭하면 장치관리자라는 게 떠요. 이렇게. 또 어떻게도 하죠. 이거는요.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아니면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이래도 기본적인 과정이 나와요. 시스템이 나와요. 그럼 시스템 화면에 뭐가 있나요? 볼까요? 먼저 장치관리자로 가보면 장치관리자는 왼쪽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장치관리자가 이렇게 장치관리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는 건 뭐예요? 시스템도 보고 시스템 안에 있는 장치관리자도 보자 하는 거죠. 지금 시스템도 보고 장치관리자도 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스템 창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윈도우 버전이 나오고요. 서비스 팩이 1인지, 그 다음에 제조업체가 어딘지, 그리고 등급이 나온다 그랬어요. 등급은 윈도우 초기에 우리 공부할 때 설명드렸어요.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1.0에서 7.9까지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CPU가 어떤 CPU가 탑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메모리가 어떤 메모리인지, 용량이 얼마큼 되는지. 제조회사는 안 나오더라도 메모리 용량은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밑으로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OEM 제품 번호는 사실은 공개하면 안 돼요. 요 밑에 제품 번호 있잖아요. 그건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릴게요. 뭐 아까 본 사람도 다 봤겠지만은, 왜냐면 그 OEM 제조 번호는 이 컴퓨터에 유일하게 붙는 번호거든요. 그걸 이제 남이 유출이 되면 남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정품 인증을 그렇게 해서 받는다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서버 PC라고 되어 있고요. 작업 그룹은 워크 그룹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뭐로 되어 있어요? 서버 PC라고 되어 있고 작업 그룹은 205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205호실이잖아. 워크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워크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워크 그룹이에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부면 영업부, 우리가 관리팀이면 관리팀 이렇게 붙여놔야 우리 부서끼리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저쪽 강의실도 워크그룹이고 아래층 사무실도 워크그룹이고 로비에 있는 컴퓨터도 워크그룹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 그룹별로 다 들어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뭐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걸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하신다 그러면 이 그룹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댁에서도 여러분이 워크그룹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그룹을 하나 만드세요. 우리 집 하든지 뭐 1208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분만 쓰시면 되겠지. 그럼 그룹이 다르면 네트워크로 못 들어오냐? 아니에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룹의 특성을 넣어주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치관리자를 한번 볼게요. 여기 왼쪽에 장치관리자, 제어판, 홈, 뭐 장치관리자 원격 설정이라고 있는데 그 장치관리자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서브 PC라는 우리 컴퓨터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DVD, 뭐 ID, 네트워크 어댑터,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한번 더블 클릭하면 이 삼각형이 있는 거를 클릭하면 펼쳐지고, 아니면 더블 클릭해도 펼쳐진다 그랬어요. 한번 펼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DVD인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DVD는 어디 거예요?
TSST라는 회 브랜드고 SHEEEBB라고 하는 모델을 갖고 있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CD, DVD, W라고 되어 있으니까 DVD를 레코딩 할 수 있다. DVD도 구울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CD도 굽고 DVD도 굽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는 뭐냐면 인터넷선을 연결하는 곳이에요. 인터넷선. 우리 본체 뒤에다 인터넷선 꽂아갖고 인터넷 하시잖아요. 예, 그거를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기가비트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가비트. 그러니까 뭐 기가 찬다, 기가 팍팍 이 광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또 장미씨인가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인터넷선을 우리 컴퓨터에 꽂으면 우리 인터넷 속도가 기가 1000메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어댑터가 기가비트가 아닌 100메가만 지원하는 거다 그러면 기가비트 선 받아와봤자 이 컴퓨터는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100이라는 속도로만 가는 거죠. 기가를 지원을 해야만이 그 선을 꽂았을 때 인터넷이 100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디스크 드라이버라든지 디스플레이 어댑터 한번 보세요. 디스플레이 어댑터.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보시면 거기 뭐가 떴네요. 그렇죠? 인텔 HD 그래픽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픽 연결해주는 장치 이름이 인텔 그래픽스라고 하는 거예요. HD.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여기 시스템 장치도 있고요. 시스템 장치도 있고 내려가 보시면 뭐 휴대용 장치도 보이고 뭐 프로세서도 보이고. 근데 프로세서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프로세서를 더블 클릭해 보면 프로세서가 4개로 나올 거예요. 4개. 예, 코어가 4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코어가 심장인데, 그러니까 말이 4마리가 끄는 마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또 우리 컨트롤 시프트 ESC 키 누르는 거 기억나세요? 작업관리자 부르는 거. 여기 4가지로 이렇게 그래픽이 뜨잖아요. 이렇게 코어가 4개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트롤 시프트 ESC 즉 작업관리자를 호출했는데 이 그래픽 보이는 창이 1개만 있으면 코어가 싱글이고요. 2개가 보이면 듀얼, 4개가 보이면 쿼드. 최대 16개까지 나오더라고요. 비싼 거는. 예. 그러면 이제 코어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많을수록 많은 일을 작업을 할 때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더라? 그 갤럭시 노트 4 새로 나온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는 옥타코어예요. 옥타코어. 코어가 8개예요. 그러니까는 그 스마트폰 가지고 그 하나의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되죠. 8가지 일을 동시에 작업을 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장치관리자에도 나오고 확인이 가능하다라 하는 거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 센터를 가보겠습니다. 16페이지 접근성 센터. 마찬가지로 제어판에 가시면 접근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네, 접근성 센터로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접근성 센터에 있는 거는요,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편해져요. 우리한테는. 접근성은 뭐냐면요, 몸이 불편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시력자라든지, 그럼 돋보기라든지,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음성 출력을 한다든지, 또 소아마비가 계셔서 소아마비 있는 분들은 손가락 관절과 움직이는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화상 키보드가 나오게끔 하는 거. 화상 키보드.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에서 문자 보낼 때 키보드 그림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니터에 키보드 그림이 뜨면 마우스를 클릭 해갖고 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거죠. 그런 기능이 화상 키보드 이거고요. 고대비는 뭐냐면 생명을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이뻐요. 고대비 사용하면. 근데 이제 생명이신 분들은 고대비를 이용하면 잘 보인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마우스를 못 쓰는 사람도 있겠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좌우로 이 근력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팔이 없는 사람은 마우스를 어떻게 했어요? 발로 하면 되죠. 그래 좀 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키보드 상에 오른쪽에 숫자판이 있죠. 숫자판. 그 숫자판에 4번, 8번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7번 누르면 대각선으로 가고 5번 누르면 클릭이고 5번 2번 누르면 더블 클릭이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를 못 쓰는 사람을 위한 기능, 마우스를 못 쓰는 사람 기능. 마우스가 없는 컴퓨터 사용 뭐 이런 건데 또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마우스를 쓰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검정 이렇게 흰색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흰색이 수월한데 검정 그러면 이렇게 시커멓게 여기가 나오는 게 낫다 이거지. 이렇게 검정 이렇게 그것 좀 크게 하면 좋겠다 이거지. 크게 하면 좋겠다. 그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색깔이 겹치는 부분은 반전되게끔 할 거냐 이거지. 반전되게끔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요 마우스 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을 키 마우스처럼 쓰는 기능이에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4번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6번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이거 필요 없죠.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기능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키보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키보드. 자, 두 팔이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팔이 없는 상태에서 쌍기역 어떻게 눌러요? 예를 들어서 입에다 붓대를 물고 기역을 누르는 건 가능한데 쌍기역 누르려면 쉬프트 기역을 눌러야 되는데 쉬프트하고 기역을 같이 못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고정키라 그래요. 고정키. 여기 고정키라고 하는데 고정키 켜기를 눌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쉬프트 키를 누르면 한번 눌렀다 띄면 눌려 있어요. 그리고 기역 누르고 근데 만약에 디귿을 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쌍디귿이 나오겠지. 쌍디귿이. 그러니까 쉬프트를 다시 한번 눌렀다 띄면 다시 해제가 되고 컨트롤 A 눌러야 되는데 전체 선택하려고 우리 엑셀에서 컨트롤 1번 눌러야 셀 서식이 나오잖아요. 그때 컨트롤 키 눌렀다 띄면 눌려있는 상태고 숫자 1 누르고 그럼 아직은 컨트롤 키가 눌려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눌렀다 띄면 해제가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보다는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느리겠지만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정키고 그 다음에 토글 키는 뭐냐면 우리 키보드에는 불 들어오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캐피탈 키가 있고요. 누메릭 키가 있고 스크롤 키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우리 키보드 위쪽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불빛을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각적으로 잘. 그럴 때 누르면 삑뽁 하게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삑 켜진 거예요. 꺼진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토글 키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 키는 뭐냐면요. 필터 키는 뭐냐면 여러분이 글자를 쓰는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눌렀어요.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못 띄었어. 눌렀는데 누르고 띄어야 되는데 누르고 못 띄었어. 그러니까 막 글자가 오타가 났어. 이제 지우려고 그래. 지우려고 꾹 눌렀는데 모르고 계속 간 거야. 엉망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눌렀다 띄고 하게끔 해라 이거지. 꾹 누르고 있어도 안 찍히게끔 하자 이게. 꾹 누르고 있어도 안 찍히게끔 하자. 필터키. 필터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뭐 있는데 자 보시면 이걸 지정을 여기에서 1.0초 반복되는 키 무시 그러면 반복되는 키를 무시하면은요 뭐 잘못됐나? 원래 눌렀다 띄고 다시 눌렀다 띄고 해야만이 켜져요. 글자가 꾹 누르고 있으면 안 눌려져요. 예, 그런 걸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간을 또 지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왜냐면 이런 걸 해야만이 그분들은 실수를 안 한단 말이야. 실수를 안 하지. 아, 필터 키를 제가 안 눌렀네 여기에.
얘를 켜야 되는데, 예, 다시. 자, 여기 또 모두 반복되는 키 모듈 모두 뭐 이거 이런 거를 이제 지정을 해주면 여기서 글자를 쓸 때 아예 얘가 무시하네. 되게 어렵게 돼 있네요. 여기 오른쪽 시프트 키를 탄력 키. 저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이게 정신이 없네요. 필터 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필터 키를 켜놓으면은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글자가 쭈룩 찍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누르고만 있어도 글자가 찍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필터 키라는 걸 이용을 해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하고 어디 가서 하냐면요. 제어판에 가면 이제 키보드라고 있죠. 키보드. 이 키보드에 가서 이 재입력 시간을 길게 반복 속도를 느리게 해주면은요. 자, 여기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되게 느리게 나오죠. 글자가 반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나오는데 얘를 빠르게 하면은요. 얘를 빠르게 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그 4개 필요한 옵션이 아니더라도 저기 접근성 기능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기능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이거를 좀 이렇게 느리게 해줘야 그분들은 편해요. 근데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 빨라야 됩니다. 총알을 쏘려고 그 키보드를 눌렀는데 뿅뿅뿅뿅 나가야 되는데 뿅뿅뿅 하고 나가면 지죠 게임에서. 그러니까 이제 게이머용 마우스는요. 우리가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뿅 하고 나가는데 총알이 한 번 누르면 5번 움직이게끔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뿅뿅뿅 한꺼번에. 그러면 상대편은 일반 마우스로 뿅 쐈을 때 게이머 마우스로는 한 번 누르면 5개가 나가니까 그 사람 유리하죠. 그래서 게이머용 마우스를 쓰는 거예요. 게임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빠르게 해도 좀 그렇고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많이 사용을 하지를 않죠. 왜? 제가 쓸 일이 없잖아요.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런 거를 요청을 하면 좀 도와는 드려야지.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지금 16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요 기능 중에는 아까 보셨던 이제 키보드에서 재입력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한번 볼게요. 17쪽에 보시면 마우스가 있는데 오른손잡이 말고 왼손잡이 있으시죠? 왼손잡이는 마우스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안쪽 버튼, 바깥쪽 버튼 따로따로 쓰는 게 좋죠. 우리는 다 왼쪽,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안쪽 버튼, 바깥쪽 버튼이거든요. 그럼 얘를 눌러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해놓으면 또 헷갈리니까. 얘를 해놓으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버튼하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 위치가 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왼쪽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클릭해야만이 움직이는. 왼쪽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뜬단 말이에요. 바로가기 메뉴가. 오른쪽을 눌러야 돼. 이때는. 요거를 이제 왼쪽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눌러. 이제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하면. 자, 빠르게 하면은요. 딸깍딸깍 이렇게 하면 더블 클릭이 안 돼요. 빠르게 하면요. 타닥 이래야 돼. 그리고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느리게 하면요. 딸깍 딸깍 해도 더블 클릭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게 적당선에서 빠르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딸깍딸깍 이러면 더블 클릭인데 어르신들은 그걸 안 돼요. 따닥 이게 안 되니까는 딸깍 딸깍 해야 된단 말이야. 그분들은 느린 쪽으로 해드려야 돼. 우리는 너무 빠르게는 하지 마세요. 너무 빠르면 더블 클릭 자체를 못 하니까.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는 위치에다 두시면 우리는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 이 포인터는 아까 보셨던 거죠?
포인터 옵션이 있어요. 포인터 옵션은 뭐냐면 요거 얘를 빠르게 하잖아요. 그 마우스를 좌우로 조금만 움직여도 휙휙 지나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마우스를 손으로 이렇게만 움직여도 화면 좌우로 한꺼번에 가요. 근데 얘를 느리게 해놓잖아요. 어디가 이제 마우스 얘를 느리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한참 가야 돼요. 해보세요. 지금 얘를 느리게 해놓으시면 그때부터 후회해야 되죠. 후회가 언제 옵니다. 승질이면 아니죠. 근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이래야 돼요. 또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꼼지락꼼지락 뭐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빠르게 해놨지만 그럼 샥샥샥 움직이지만 적당선에서 빠르게 하시면 돼요. 한 3분의 2 정도 이것도. 근데 느리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밀한 작업을 할 때 느리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이 포인터 작업 표시를 해놓으면은요 뭐가 이렇게 뭐 나타나요. 이렇게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이거 이제 짧으면 안 움직이지만 길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를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쫓아다녀요. 쪼르르 꼬리 연꼬리 달린 것처럼. 애들은 또 이거 좋아하대요. 이거 하지 마세요. 어른들은 되게 힘들어요. 뭐가 쫓아다닌다고 싫어해요. 자, 그 다음 제가 컨트롤 키 눌렀어요. 왼쪽 키보드 밑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면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자, 제가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 있어. 이때 컨트롤 키 누르면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요 컨트롤 키 누르면 포인터 위치를 이걸 해제해 놓으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한참 작업하다 보면 마우스를 내가 어디다 뒀지?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로 갔어? 그럼 막 흔들거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컨트롤 키 눌렀다 띄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뿅뿅뿅 나타나죠. 그렇죠? 뭐 휠도 있어요. 휠. 여러분 이제 마우스를 휠을 굴리면 뚜루룩 줄이 움직이죠. 몇 줄씩. 근데 이걸 한 화면씩으로 바꿔놓으면 휠을 굴리면 이제 화면이 덜컹덜컹 바뀌어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쪼르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화면씩 탁탁 바뀌어버리면 또 헷갈리지. 그게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나머지 취소하시면 됩니다. 예, 취소하시면. 그런 것들이 제어판에 있다 그러고요. 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 인터넷 옵션. 인터넷 옵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인터넷 옵션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실행하시면 저 끄트머리 제가 지금 인터넷 실행을 했더니 여기 About Blank라고 떠 있거든요. About Blank는 화면이 빈 화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님 인터넷 안 돼요. 그래요. 네이버 쓰면 되지. 네이버 쓰면 되는데 이제 About Blank를 누르면은 빈 화면으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고. 자, 끄트머리에 도구 환경 설정하는 거 있죠. 톱니바퀴요. 거기 가서 인터넷 옵션 이거 누르셔도 돼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만 실행하면 멈춰요. 그래요. 인터넷을 딱 실행하자마자 화면이 딱 멈춰요. 일로 못 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옵션을 쓸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취업판 가면 되지. 취업판 가서 인터넷 옵션 하면 되지. 그러면 창이 뜨지. 이렇게. 여기 와서 고급에 가서 이제 원래대로 이런 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래대로 원위치를 해줘야만 인터넷이 되거든요. 예, 뭐 프로그램에 가서 뭐도 하는 게 있고. 자, 다시 인터넷 옵션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일반, 보안, 개인 설정, 개인정보 내용, 연결, 프로그램, 고급 이런 게 나오고요. 일반은 뭐냐면 인터넷 실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을 뭐로 할 거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네이버가 나오게 할 건지, 야후가 나오게 할 건지, 주연테크가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제 컴퓨터처럼 빈 화면이 나오게 할 건지 설정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기록 삭제할 거냐 이거야. 내가 인터넷상에 여기저기 다녔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애들이 보는 것도 보지만 애들이 보면 안 되는 어른스러운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는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 가족들이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터넷 딱 시작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 어디 다니는 게 나와. 민망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검색 기록 삭제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닫으면 내가 어디 어디 다녔는지가 싹 지워져요. 아니면 삭제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와서 삭제를 하시면 특히 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한 거 있죠? 쿠키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한 번쯤은 지우셔야지. 여러분이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는데 여러분 컴퓨터가 여러분 혼자만 쓰는 컴퓨터 같으면 굳이 삭제할 필요 없지만 가족이 같이 쓰는 거라면 네이버에 접속을 해놓은 게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이 네이버를 연결했는데 엄마께 나오네? 그럼 엄마는 뭐 했는지 본단 말이야. 봐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보던 거니까 남들한테 안 보이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걸 다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기록되어 있는 게 다 지워진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것만 인터넷 시간에 또 할 거니까 요거는요. 그 다음에 또 뭐 전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전원 옵션. 자, 전원 옵션을 들어갔더니 여러분이 컴퓨터를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은 화면 보기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화면 보기는 뭐예요? 화면을 계속 움직여주는 기능이지. 그러지 말고 모니터가 꺼지면 좋잖아. 제가 아까 끄고 가면 좋다고 했지만 모니터도 꺼지지만 본체도 꺼지게 하면 좋잖아. 노트북은요, 사용하시다가 뚜껑을 덮으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요. 절전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사용하시다가 문서를 막 작성했었어. 근데 저장을 못했고 졸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돼. 그러면 컴퓨터 노트북을 시스템 종료하지 말고 그냥 뚜껑만 덮어 놓으세요. 그러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그대로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뚜껑을 여셔가지고 파워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아까 작업하던 어젯밤 작업하던 내용 그대로 다시 떠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제 우리 본체는 우리 일반 PC 데스크탑은 여기서 조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모니터가 푹 꺼져. 그 다음에 2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본체가 푹 꺼져.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시스템 종료하시지 말고 뭐 하면 된다고요? 절전하면 된다고. 절전을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컴퓨터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노트북처럼. 그리고 다시 파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지. 훨씬 수월하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퇴근하고 가셔야 된다 그러면 시스템 종료를 하시지만 식사하러 나가셔야 돼. 근무하시다가. 근데 그 사이에 일을 다 못했단 말이야. 마저 하다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절전을 해놓고 나가시면 되죠. 그럼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다시 파워를 켜면은 아까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환경 그대로 다시 뜨니까 마저 작업하시고 마무리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시스템 종료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전원을 끄셔야 좋은데 일이 남아있으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리, 글꼴은 뭐냐면 컴퓨터 사용하는 글꼴들이에요. 우리들이 아는 글꼴은 뭐가 있어요? 뭐 바탕체, 굴림체, 뭐 궁서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꼴들을 여기서 우리가 추가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글꼴은 삭제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설치되어 있대요? 글꼴은 C 드라이브 윈도우즈라는 폴더 안에 폰트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더라 하는 거죠. 자, 소리는 뭐예요? 컴퓨터를 이제 켜고 끌 때마다 또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뭐 짠짠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소리를 지정해 줄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뭐 윈도우에 관련된 걸 업데이트하는 거겠지 뭐. 우리 여기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나실 거예요. 업데이트 하느라고 막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런 업데이트를 지금 또 업데이트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건 뭐 이따가 시스템 종료하면 알아서 업데이트 하겠죠. 선택적 업데이트도 있어요. 선택적 업데이트. 굳이 이걸 다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필요하면 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업데이트는 항상 자동 업데이트
업데이트 자동 설치로 해놓으셔야 좋아요. 이거를 만약에 권장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확인하지 않음 이렇게 돼. 그러면 내 컴퓨터에 업데이트 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 상태 그대로 쓰는 거지. 프로그램은 2015년 1월 달인데 지금 전 세계에 쓰는 윈도우 프로그램은 나는 2013년 상태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만약에 2014년에 2015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내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컴퓨터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꼭 해놔야 된단 말이야. 백신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한글 이천출도 업데이트 하라고 상에 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강의실에. 그런 것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래야 항상 최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및 언어 옵션이라고 나오나요? 여기 국가 및 언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이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말 윈도우잖아 이게요. 근데 이 컴퓨터를 가지고 근무하는 데가 어디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내가. 여기가 사장님이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화폐 단위가 달러로 나와야 되겠죠? 원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 달러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라고 나오면 안 돼.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월 며칠 몇 년. 미국 사람들은 또 연도 보는 게 방법 다르죠. 그럼 얘를 뭐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영어 미국식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웨드니스데이 제뉴어리 뭐 이렇게 2015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가 아니라 AM, PM 이렇게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거. 이 컴퓨터는 우리말로 나오지만 그네들 환경에 맞춰야지. 그러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컴퓨터는 영어로 뜨겠죠. 윈도우니까 영어 윈도우로 쓰니까. 그러니까 형식은 뭐로 해야 돼? 국가 언어 형식은 코리아로 해야 되겠지. 코리아로 해야만이 당연히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끔 뭐가 뜨겠다 이거죠. 그런 거를 쓰는 거예요. 얘를 바꾸면 얘가 영어로 바뀌고 여기 나와 있는 무슨 뭐 터키어로 생각하면 터키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뀐다. 환경이. 그 나라 화폐 단위라든지 이런 환경이 바뀐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터키어로 넣잖아요. 그럼 터키 언어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 변경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 눌러가지고 추가 눌러서 내가 터키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독일어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하면 독일어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독일어를 선택하면 독일어 키보드가 뜨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독일어 자판을 몰라서 그런 거지. 독일어 자판만 알면은 독일어로 입력하고 일본어 선택하면 여기 일본어를 선택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 일본은 나오지도 않아. 여기 있다. 키보드. 여기 일본어 선택을 해서 확인 누르면 여기 일본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본어. 그럼 일본어 자판만 알면 가나카나 히라카나 뭐 다 쓸 수 있겠지. 가타카나인지 뭔지 그거 쓰겠죠. 저는 몰라서 못 쓰는 거지만 그렇게 전 세계 언어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예. 외국 나와가지고 컴퓨터 할 적에 예. 이 언어 설정을 하게 되면은 예. 한국어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내가 컴퓨터를 쓰려고 보니까 거기는 일본어하고 영어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어는 우리말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기억 니은은. 그러면 거기에도 국가 및 언어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어 윈도우에도. 그럼 들어가서 여기 있는 키보드 언어 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일본말로 나오겠지. 일본말로. 그럼 여기에 코리아를 좀 찾아주세요. 그럼 여기 코리아가 일본어로 뜰지 뭐 아니면 영어로 뜰지 코리안 뜰 거란 말이야. 걔를 선정을 하고 나면은 그 이제 화면 밑에 여기죠. 여기 요거 뭔지 아시죠? 여기요. 여기에 예, 지금처럼 A가 아니라 일본어 영어 이렇게 뜨겠지. 일본 사람들. 근데 여기에 가라는 말이 뜬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선택하고 뭐 메모장이라든지 거기도 인터넷을 하게 되면 우리말로도 키보드가 입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는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판 배열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시간은 체험판에 가면 뭐 날짜 시간 하는 기능은 있죠. 그렇죠? 날짜 및 시간. 그래서 날짜가 현재 몇 시 몇 분인데 날짜를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을 가지고 뭐 이민을 가시거나 또는 외국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내가 한인 사회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미국에. 그럼 뭐 우리말 윈도우를 그대로 쓰면 되고 연월일로 나와도 되고 오전 오후로 나와도 되겠죠. 근데 시간은 그 나라 시간으로 만들어 놔야지. 여기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9시 오른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09시 플러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국제 시간대에서. 이 시간대를 바꿔야지. 내가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미국으로 미국 어느 지역인지 맞춰야지.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시간대를 써요. 근데 중국은 시간대가 달라요. 중국은 땅덩이가 넓지만 뭐 북경도 우리하고 시간대가 달라요. 우리가 9시면 걔네들 8시고요. 여기 떠요. 서울은 9시고요. 도쿄, 오사카는 9시고요. 아츠쿠치 똑같고 타이페이 8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8시고요. 방콕 7시고요. 달라요. 이 시간대를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맞춰야만이 그 나라 시간대가 뜨는 거지. 이걸 그대로 내가 캐나다로 가지고 갔어. 이 컴퓨터를. 그러면 그때 컴퓨터에 보이는 시간은 한국 시간이 보이는 거지. 캐나다 시간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캐나다로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죠. 캐나다도 이제 캐나다도 지역이 있겠죠. 그렇죠? 어느 지역인지 맞춰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보호 기능도 있고요. 자녀보호 기능. 자녀보호는 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상한 걸 본단 말이야. 애들이 뭘 봐? 인터넷에 뭘 검색하거든. 성인들이 쓰는 글자들을 검색하게 되면 차단시킨다든지 뭐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것도 컴퓨터를 켜지고 나서 3시간만 사용해라 이렇게. 그럼 3시간 사용하고 나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게끔 막아라 이거죠. 이거는 몰라. 초등학교 한 1, 2학년들은 적용이 될지 몰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같으면 엄마를 못 쓰게 지가 건드려 놓죠.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지. 자, 기본 프로그램 기능이라고 있어요. 기본 프로그램 기능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연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 계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용자 계정을 잘못 만들면 문제가 커집니다. 옆 반하고 이쪽 반하고 써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선생님 계정에 패스워드 걸렸어요. 그렇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윈도우가 켜지죠. 근데 이제 옆반에는 쇼핑몰 수업도 하고 뭐 포토샵 수업도 하고 뭐 블로그 수업도 하는데 계정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놨나 봐요. 그럼 서부라는 계정은 건들지 말아야지. 제가 이제 그래서 그쪽 반에서는 수업을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어판에 가서 사용자 계정에 가서 어디 가서 사용자 계정에 가서 계정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다른 계정 관리에 들어가서 계정을 새 계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계정 이름을 쓰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그 계정에다가 패스워드를 만들 거예요. 했더니 중간 딱 끊어먹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패스워드 이거를 여기다 패스워드를 걸어버려. 이 사용자 지금 쓰고 있는 사용자 계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려고 보니까는 클릭했더니 어떻게 돼요? 패스워드가 있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럼 못 쓰는 거야.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확하게 똑같이 맞들어야 돼. 근데 계정을 왜 만드느냐 이거지. 첫째로 내가 쓰는 내 문서가 있고 바탕화면이 있고 즐겨찾기가 있는데 내가 바탕화면에다 뭐를 넣어놨어. 바탕화면에 뭐를 넣어놨는데 딴 사람이 와갖고 이걸 바꿔놔. 기분이 나쁘네. 나만의 바탕화면이 필요해. 나만의 내 문서 폴더가 필요해. 그러면 계정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계정, 엄마가 쓰는 이 컴퓨터를 애들이 같이 쓰게 되면 애들이 무조건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정 중에 게스트라는 계정이 있어요. 게스트라는 계정이 있고 또 새 계정을 만들면 표준 사용자인지 관리자인지 이게 뜨거든요. 이런 게. 관리자 계정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삭제, 추가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표준 사용자는 그런 걸 못해요. 있는 것만 쓰는 거야. 그럼 이런 계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까 밖에 있었던
이게 관리자 계정이니까 이걸 쓰고, 그 관리자 계정에는 패스워드를 걸어놓고 아까 일반 계용자는 오픈을 해놓으면 자녀들은 일반 계정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서 있는 것만 쓰는 거지. 뭐를 프로그램을 설치하려 그러면 엄마 계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야. 관리자 계정으로.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계정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 문서가 다 달라요. 계정이 5개가 있다. 아빠 계정, 엄마 계정, 뭐 언니 계정, 오빠 계정, 뭐 나의 계정이 있다. 그러면 엄마 계정하고 아빠 계정하고 내 계정하고 바탕화면도 다르고 즐겨찾기도 다르고 내 문서도 다르고 다 다르다 이거지. 예. 그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히 내 문서 갔더니 누가 내 걸 지워놨어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계정의 이름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면 서부라고 써놨는데 여긴 서부가 아니라 뭐야? 강사 PC잖아. 그럼 강사 PC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가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내가 윈도우를 설치한 거라면 괜찮은데 내가 설치한 윈도우가 아니라 누군가 설치해줬어 업체에서.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오느냐 그냥 유저 이렇게 뜨거든. 그 유저라고 안 하고 내 이름으로 쓰면 좋겠어. 계정 이름을 홍길동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사용자 계정에 와서 계정 관리를 눌러가지고 이 계정에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홍길동 이런 계정의 이름이 만들어지고 그거로 사용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꾸는 거고. 근데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도 계정 하나 만들어줘. 그럼 계정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지. 새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계정으로 들어오고 나는 이 계정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편리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자, 계정은 3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은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함수라고 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함수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펑션. 여러분 키보드 F1번이 도움말이고 F2번이 이름 바꾸기죠? 그걸 기능키라고 하죠? 펑션 키죠. 영어로 펑션 키.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F1번 누르면 도움말이라는 게 나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 땡땡 압력밥솥. 굉장히 기능 좋아요. 그렇죠? 요즘 뭐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를 해서 그런지 비싸기도 하고. 자, 밥솥을 하려면 우리 어떻게, 밥솥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일반 솥에다가 쌀을 씻어서 물을 붓고 가열을 하고 뜸을 들이고 이 과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얼마큼 가열해야 될지 참 난감하거든요. 얼마큼 뜸을 들여야 될지 모르죠. 근데 압력밥솥은 어때요? 쌀 넣고 물 넣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가열과 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편하죠. 이게 함수예요. 씻어 나온 쌀. 마트에 가니까 쌀이 씻어서 나온 거 있대요. 그냥 물만 부으면 돼. 그건 더 편해. 더 편해. 뭐 배달시키는 거 이것도 다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자 보세요.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어떤 숫자가 있어. 이 숫자를 곱하래. 이거 사람이 어떻게 곱해? 이렇게 복잡한 거를 이걸 더하래. 더하는 것도 싫어.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프로덕트 하고 이 숫자를 여기다 써놔요.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지 않으니까. 이러면 이 숫자를 서로 지가 곱해요. 곱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곱해야 되는데 프로덕트라는 함수만 알면 곱셈을 컴퓨터가 해주거든. 편하겠죠. 그렇죠. 그럼 프로덕트 외우면 되잖아. 그게 함수예요. 그런데 프로덕트를 외우기가 싫어. 곱하기도 싫고 그냥 다 싫은 거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근데 함수가 제일 쉬운 거예요. 함수가. 그걸 배우시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66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엑셀 2007을 실행해서 섹션 05번 문제, 섹션 05번 문제를 여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문제가 뭐 8문제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시험에는 딱 5문제만 나와요. 자,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에서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구하라. 이거예요. 문제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이 있는데 가장 큰 점수가, 그러니까 여기 중간고사 점수 중에서 가장 큰 점수가 얼마인지를 90인 것 같고, 그 다음에 88이 두 번째로 큰 것 같은데, 그럼 2점 나오겠네. 2 이렇게. 근데 지금 데이터가 몇 개냐면 8개인가? 8개잖아요. 8개를 갖고도 찾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게 80만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큰 게 얼마인지, 세 번째로 큰 게 얼마인지, 102번째로 작은 게 얼마인지 아예 못 찾아요. 그때 함수를 쓰는 거지. 금 나와라 뚝딱. 이게 이제 함수야, 함수.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점수는 어떻게 따지느냐? 책에 나와 있네요. max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max. 가로 열고 이제 범위 이렇게 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n번째로 큰 점수를 찾는다. 이거는 뭐냐면 라지 함수를 써요. 범위를 주고 n 이렇게 쓰면 돼요. 함수를 알려줍니다. 이 함수를 쓰세요 라고 쓰면 되고, 다른 함수 쓰면 틀린 거고 이 함수만 쓰면 돼요. n은 뭐냐면 만약 여기가 3이면 뭐예요? 세 번째로 큰 거. 5면 다섯 번째로 큰 거. 그럼 더 가장 작은 거 찾는 거는요 미니멈입니다. 그 다음에 n번째로 작은 것을 찾는 것은 스몰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 미니멈 이렇게 해서 표현하죠. 우리가 맥시멈, 미니멈. 네. 가장 큰 점수는 맥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걸 찾아라, 미니멈, min 쓰고요.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거고,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걸 찾는 거고. 함수는요 그냥 외우세요. 첨성까지 무조건. 예. MDH 정신이라 그래요. MDH 정신. MDH 정신이 뭔지 아세요? 맨 땅에 헤딩. 저도 처음에 어느 분이 MDH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MDH가 막 인터넷 찾아보면 안 나와. 그랬더니 맨 땅에 헤딩이래. 맨 땅에 헤딩이래. 참 별 이상한 걸 다 만들어서. 예.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요. 는 엑셀은요 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맥스 가로 열고. 그런데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는 m 썼어요. m. 그러니까 m으로 시작한 함수가 쭉 보이죠. 네. 그중에 얘를 선택했네. x가 있네. 그럼 더블 클릭하면 돼. 아니면 는 m 하고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마우스로 클릭을 하던 가고 나서 탭키 눌러도 돼요. 탭키. 그런데
무조건 쓰는 연습하세요. 는 함수명 괄호 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어떻게 하느냐,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여기 중간고사 점수 있죠? 얘를 쭉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파랗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뭐뭐 콜론 뭐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괄호 닫으면 돼요. 그럼 맥스 함수는 끝났어요. 빼기. 문제가 뭐라 그랬어? 맥시멈 함수에서 라지 함수의 차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빼면 되지 뭐. 빼면. 그럼 여기다가 또 빼기. 이제 는은 안 쓰고 라지 가로 열고 또 블록 잡고. 근데 얘는 괄호를 닫으면 몇 번째로 큰지를 모르니까 컴마 2 몇 번째로 크다라고 하는 거를 쓰기 위해서 뭐뭐 컴마 2라고 쓰면 해결이 된 거예요. 엔터 치면 돼요. 얘를 편집하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을 하든지 F2번 누르면 또 나오고요. 자, 이렇게 쓰래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는 얘를 자동 채우기라는 게 있죠. 여기 점. 자동 채우기 우리 배웠잖아요. 그 점을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면 답이 돼요. 그런데 연습이니까 한번 다시 는 맥스 가로 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기말 점수 거를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빼기 라지 가로 열고 또 블럭 잡고 컴마 2 가로 닫고. 자, 이렇게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또 나올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거 또 한번 해보세요. 평균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평균 점수에 대해서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을 한번 빼보세요. 다시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셀 주소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셀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 눌러주면 F4번 키 눌러줄 때마다 변환이 되죠. 그렇죠. 예. 아까 F4번 키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첫 번째 셀, A의 첫 번째 셀인데, 요 달러라는 기호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달러가 양쪽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는 절대 주소, 절대 참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참조라고도 표현을 해요. 셀을 참조한다 이렇게. 아까 우리 이렇게 쓴 거 기억나신가 몰라요? 맥스 가로 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블럭 잡아서 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의 첫 번째부터 A 10번째 이렇게. 그러면 요 셀서부터 어디까지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셀의 주소에 따라서 최대값을 구해라 또는 이 셀을 참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조. 그러니까 참조한다, 셀을 주소를 표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셀을 주소 참조를 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고,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되고, F4번 키를 누르면 셀 주소가 달러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알아서 움직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주로 이 절대 참조를 쓰는 경우는 언제냐 이거야. 우리 함수 중에서 맥스 함수라든지 아까 라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커말 시험에는 주로 그 랭크 함수요. 랭크 함수는 반드시 써야 돼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V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VLOOKUP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HLOOKUP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에서는 반드시 써야 돼요.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그런 함수, 이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에서는 평상시에는 내가 쓰든 말든 내 맘이지만 우리 시험에는 이거 아니면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안 쓰게 되고 또 그때는 아무 또 설명드리면 되겠지 뭐. 예. 자, 그럼 랭크 함수라고 하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는 rank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여기 랭크라는 함수를 썼더니 여기 뭐라고 떴어요? 여기 이렇게 수 목록 내에서 내가 지정한 77.5라는 평균 값의 크기 순서를 구하는 거예요. 얘가 몇 번째로 크냐 하는 거죠. 그런데 목록값 내에서, 목록값은 뭐예요? 이 평균 점수 8개죠. 이 8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크기를 말한대요. 무슨 얘기냐? 이제 철수가 시험을 잘 봤나 봐요. 엄마, 나 95점 받았어요.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깜짝 놀랐죠. 평상 60점 맞던 애가 95점을 받아왔으니까. 우와, 우리 아들 잘했네. 다른 애들은 다 98점이야. 꼴찌한 거죠. 95점이 1등인지 2등인지는 모른다는 거. 왜? 상대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60점 맞아도 1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90점 맞았다. 1등은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는 괄호 열고 는 함수명 쓰고 괄호 열었어요. 그 밑에 함수 이제 문법이 뜨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값. 내 평균 값이 몇 등이냐 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내 값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REF는 참조 영역인데 우리 반이에요. 여기 우리 반 점수. 제가 이렇게 블럭을 안 잡고 밑에서 잡은 이유는 앞에 글자가 있어요. 글자 밀려 나와서 이렇게 는이 이렇게. 그런 경우는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려고 클릭을 하면 그걸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거든.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괜찮지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커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불편하면 밑에서부터 잡으셔도 돼요. 똑같이 범위. 아니면 그냥 G의 4부터 G의 11이라고 써도 되겠지. 이렇게. 키보드로 써도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수월하죠. 그리고 F4번 키. 뭐 마우스로 블럭 잡고 하셔도 되지만 F4번 키 누르면 양쪽에 달러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면 오더가 있는데 오더는 이렇게 괄호 안에 묶여 있잖아요. 괄호 안에 묶인 거는 뭐냐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된다. 이런 옵션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컴마를 찍어봤는데 내림차순일 경우는 0을 쓰고 오름차순일 때는 2를 써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큰 숫자가 1등이니까 당연히 0이잖아요. 0. 이럴 때는 안 써도 된다. 위에 있는 거를 안 써도 된다. 위에 있는 거는. 아래 거를 써야 된다. 만약에 박태원 선수가 수영대회 나가서 기록을 가지고 메달을 순위를 매게 된다. 그럼 그때는 2를 반드시 써야 되고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큰 숫자를 들어 올려야 1등이니까 0을 써야 되는데 기본값이 위에 게 기본값이거든요. 0을 써도 되고 이거를 통째로 안 써도 되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동 채우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점 보이세요? 점 5등 옆에 밑에 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쭉 내려가더라 하는 거죠. 순위를 구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순위를 구하는 거. 지금 평균 점수를 갖고 순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77.5라는 점수가 89점이라는 점수가 93점이라는 점수가 이 반에서 몇 등을 했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몇 번째로 큰지 작은지를. 예, 그게 순위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위를 구할 때 여러분이 지금 함수를 처음 배우시다 보니까 함수명 외우시랴 안에는 문법 외우시랴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엄마 나 95 받았어. 그럼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나 혼자 시험 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 그 중에 내 점수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랭크라고 쓰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개 중에서 내 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점수는 뭐냐? 얘다 이거지. 얘. 그 다음에 컴마.
그럼 우리 반 점수는 어디냐 이거야. 우리 반 점수는 여기다 이거지. 이렇게 우리 반 점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반 점수 중에서 내 점수가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하는 건데, 이럴 때 자세히 보시면 내 거 하나 하고 남의 거 여러 개가 나왔죠. 이때는 엔터를 치고 계산하면 얘는 답이 돼요. 근데 자동 채우기 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얘가 1등이에요? 그럼 얘가 1등이야? 뭐 1등이 많아? 얘가 2등이야? 얘는 5등인데? 뭐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얘가 F4번 키 눌러서, 아니면 여기다가 키보드로요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면 돼.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달러 입력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F4번 키 눌러주면 달러가 들어가든 말든 나오더라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 거 하나 하고 남의 거 여러 개를 같이 넣어줄 때는 남의 거를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릴 테니까, 예, 그냥 이렇게 일단 먼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이렇게 해서 아까 더블 클릭하니까 에러가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여기까지 답이 내려올 줄 알고 봤더니 여기는 두 칸이요, 이건 한 칸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드래그 하시면 거기까지만 답이 구해질 수 있겠지. 예.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나이 계산하는 건데요. 나이. 제가 요거를 좀 잠깐 숨겨놓고 볼게요. 숨겨놓고 나이를 계산하러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98년생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주민등록번호는 아닐 것 같고요. 만약 진짜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공개되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998년생이잖아. 그렇죠? 빼주면 17살 이렇게 나오겠지. 내가 눈으로 계산하니까 눈으로.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는이라고 쓰거든. 는. 그러면 이 책엔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2014라고 돼 있잖아. 2014. 우리는 2015에서 빼야지 뭐. 2015에서 빼기 이렇게 써야지. 2015는 현재 2015년이니까 쓰라고 했으니까 쓰고, 빼기 썼고요. 이 사람의 출생 연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98이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사람은 97이고 어떤 사람은 96년생이니까 내가 98이라고 쓸 수는 없거든. 함수로 저거를 잘라와야지. 98을 잘라와야지. 잘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레프트 함수 쓰라고 써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레프트는 왼쪽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레프트 쓰셨어요? 괄호 열고 주민등록번호 클릭하고 98년 03월 11일생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고 컴마 2 괄호 닫고. 컴마 2는 뭘까요? 컴마 2는 뭐야? 왼쪽에서 두 개 잘라라, 98을 잘라라 이런 얘기지 뭐. 그리고 더하기 1을 하래요. 더하기 1. 우리나라 나이는 한 살 더 먹고 들어가게끔 하잖아. 그래서 엔터를 쳐보세요. 나이가 이상스럽게 나왔어. 나이가 이상스럽게 나왔죠? 자, 그럼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 볼 거예요. 고쳐야지. 자,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3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민번호 앞에 두 자리를 잘라서 두 자리를 이용해서 나이를 환산하래요. 나이 환산할 때 는 2015에서 두 자리 더하기 1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는 2015에서 두 자리니까 98이었잖아. 더하기 1 쓰면 17살이 아니라 뭐 1000 몇 이렇게 나와. 1919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1998년을 빼줘야 되는데 98만 뺐잖아. 근데 여기 앞에 1900이라는 뜻은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자료에는 1900이라는 숫자가 없죠. 자, 근데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고요. 레프트. 그러니까 레프트 함수가 이제 이 두 자리를 자르는 거였죠. 앰퍼샌드라는 연산자를 쓰래요. 앰퍼샌드. 앰퍼샌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는 사랑이라는 글자가 있고 해요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면 얘는 사랑 해요라는 글자로 붙는 거야. 본드라고 본드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레프트를 쓰고 아까 C의 네 번째 컴마 2를 썼는데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98만 나왔잖아요. 98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1998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19라는 글자를 앰퍼샌드로 이렇게 붙여야 되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혹시나 모르니까 얘를 이렇게 따옴표로 저 가로로 한 번 더 묶어주면 얘부터 먼저 계산해서 1998이 딱 되겠죠. 근데 2015에서 빼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따옴표도 안 하고 그냥 숫자만 19만 써도 돼요. 그러면 19 얘가 98이니까 1998 199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앞에다가 괄호를 열고 19 붙이고 요 뒤에 가서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주면 괄호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계산하겠죠. 1998 이렇게 해서 빼주면 정확한 나이가 나온다 이거지.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얼싸 좋다. 뭐 장구를 치고 꽹가리를 치고 흥에 겨워서 그날 신바람 나게 합격하겠지. 이건 쉬운 내용이에요. 이제 처음 보시니까 복잡해 그러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책에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67쪽 한번 보실래요? 67쪽? 잠깐 먼저 설명 좀 먼저 드릴게요. 67쪽 밑에 보시면 책에 이거 지금 이건 여기 아까 제가 여기다 좀 뭐 숨겨놨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최대값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fx 함수 마법사에 가서 여기에서 뭐를 찾아가지고 뭐 통계인지 수학인지 가가지고 아니면 통계에 가가지고 여기다 맥스는 걸 찾고 여기 뭐 맥스가 어디로 갔어? 맥스라는 거를 찾고 확인 눌러가지고 뭐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면 시험 떨어져요. 못 외워요 그러면. 마법사를 불러내는 시간에 외우셔야 돼요. 마법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하다 보면 옵션이 여러 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옵션이 컴마 1, 컴마 2, 컴마 3, 컴마 4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옵션을 모르겠어. 그때 마법사를 부르면 옵션이 뜨니까 그렇게 공부할 줄 몰라도 우리 시험에는 옵션이 그냥 는 여기다가 수식에다가 는 맥스라고 쓰고 괄호 열고 블록 잡아서 괄호 닫고 빼기 라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블록 잡아서 컴마 2라고 쓰고 이러면 전혀 이상 없이 나와요. 전혀 이상 없이 나온다고. 그리고 아까 까다로운 옵션이 뭐였냐면 랭크 함수에서 끄트머리에 컴마 1이냐 0이냐 쓰는 거 있었죠. 이것도 키보드로 딱 컴마만 찍으면 0인지 1인지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fx를 눌러가지고 이걸 찾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책은 이렇게 집체 교육을 받지 않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세요 그러면 어려워하시거든. 설명을 안 해놓고. 그래서 마법사에 들어가서
함수를 찾는 연습을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오랜 동안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빨리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거 없이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서 외우시다 보면 여기에 설명한 것보다 빨리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제가 함수명 알려드린 거 있으면 특히 69쪽 보세요. 69쪽 밑에. 69쪽 밑에 보면 는 맥스 해가지고 수식의 이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순위 구하기 한번 보세요. 71페이지 꼭대기 보세요. 71페이지 꼭대기 보면 는 랭크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달러가 왜 들어가는지 그것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이 계산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근데 나이 계산하는 거를 마법사를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72페이지 중간에 수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이 읽고 외우시고 왜 가로가 들어갔으며 제가 여기에 숫자를 따옴표에다 19라고 써도 되고 따옴표 없이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책에는 이제 이걸 한 거지. 예. 그 다음에 괄호를 하는 이유는 괄호를 안 하면은요 이렇게 이거를 괄호를 안 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계산하냐면 얘를 먼저 계산해요. 2015에서 19를 빼요. 그리고 그 숫자 그럼 뭐 약 1900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글자를 붙여요. 거기다 2를 또 더해요. 그러면 한 6자리 나와. 6자리.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서 얘를 1998을 만들려고 괄호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런 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선생님 질문하시는 거. 예. 자, 나이 계산했으니까 얘를 또 더블 클릭하면 또 밑에까지 계산이 쭉 되겠죠? 예. 지금 공부해 보는 거는요. 통계 함수하고 텍스트 함수에 관련된 지금 나오는 건데요. 통계 함수, 텍스트 함수가 그럼 통계 함수가 뭐고? 통계 함수는 통계를 하는 함수죠. 여러분 합계 구하는 함수 있죠? 썸 합계 구하는 거. 합은 수학 함수고요. 평균은 통계 함수예요. 근데 그거 모르면 벌금 내? 안 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통계 함수네? 이 문제는 텍스트 함수네? 모르셔도 상관없고 문제에서 이 함수 저 함수 쓰라고 하면 그것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왼쪽에 두 개 잘랐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그런 글자를 자르는 거는 텍스트 함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이제 삼가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내가 수학적인 계산을 했구나, 통계적인 계산을 했구나, 뭐 몰라도 되고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자, 그 다음 수업료 미납자를 따져보래요. 수업료 미납자.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수업료가 어떤 사람은 납부. 근데 어떤 사람은 비어있네. 비어있는 게 미납자네. 그렇겠지. 문제를 보면 되지 뭐.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 수를 구해서 출력하래요. 비어있는 칸이 미납자래요. 문제 써 있으니까. 그러면 카운트 올, 카운트 블랭크 세 가지 중에 알아서 골라 쓰래. 카운트라고 안 하고요. 카운트 올, 카운트 A라 그래. 카운트 올. 카운트는 뭐냐면은요, 숫자만 개수 세는 거고요. 카운트 A는 숫자든 글자든 뭐라도 있으면 세는 거예요.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만 세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함수 써야 돼요? 카운트 블랭크지 뭐. 자, 그럼 여기다가 는 카운트 블랭크 괄호 열고 그 수업료란 있잖아. 여기 쭉 블럭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수업료란 블럭 잡고 엔터 치면 4명 미납자네 뭐. 엑셀은 가급적이면 빈칸을 두시면 안 돼요. 시험을 봤는데 얘가 빵점인지 빈칸인지 헷갈려요.
시험을 안 보낸 거, 안 봐서 빈칸인지, 그러면 뭐 결시 이렇게 써놓으면 아 얘가 시험을 안 봤구나 아는 거고, 0이라고 쓰면 뭐예요? 0. 시험을 봤는데 빵점이란 뜻이고, 비어 있으면 뭐예요? 아직 입력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거 못 들으셨죠? 엑셀에서는요, 가급적이면 빈칸을 두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 수업료가 지금 납부, 미납, 이건 납부잖아요. 그럼 여기는 미납이라고 하든지 뭔가 써놔야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비워두면 미납자라고 인식을 한 거. 여기 이 학교는 그렇게 했나 봐요. 이 학원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딱 누가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 졸지 미납자 되잖아. 자, 하여튼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는 뭐 하는 거라고요? 비어있는 거에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게 필기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어떠한 카운트 종류의 함수를 써야 되나요? 자, 카운트가 뭐뭐 있었다고요?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그 다음에 카운트 if s, dcount a. 카운트 종류가 7가지 있어요. 7가지. 7가지. 개수 세는 거예요. 개수 세는 거. 어떤 조건에 맞는 개수를 셀 수 있죠. 지금은 빈칸만 세는 거였지만, 예를 들어 남자가 몇 명인가요? 그럼 어떻게 돼? 남자 여자 써 있는 것 중에 남자만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는 뭐 몇 건 있었나요? 뭐 이런 거. 그럴 때는 이제 조건을 써요. 조건. if가 들어가면 이제 조건부 개수를 세는 거지. 이런 것들이 필기시험에 실기시험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배울 때는 어렵지만은 두세 개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5번 문제부터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